여러분, 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즘 많이 보시는 서울의 봄? 벚꽃 엔딩? 개학? 저에게 봄은 딱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야구 개막과 꽃이 피는 시즌이라는 거. 오늘은 꽃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매년 3월 중순쯤에는 광양에서 매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사실 우리 주정뱅이들에게 축제는 파전이랑 도토리묵, 잔치국수를 파는 천막에서 막걸리 한잔 하러 가는 거잖아요. 술이야 어디서 먹어도 맛있지만 흐드러지는 매화꽃을 보며 마시는 술은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는 오래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이 매화꽃과 막걸리보다 더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전통주, 서울의 밤입니다. 전통주 하면 도자기, 항아리 같은 데 들어있거나 장인이 만들어서 직접 가서 사야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전통주는 국가지정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만든 민속주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이 생산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주 원료로 만든 술까지 모두 포함한답니다. 서울의 밤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쯤이었는데요. 전통주를 판매하는 한식주점에서 그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했어요. 서울의 밤이라니. 서울의 야경이 떠오르면서 뭔가 낭만적이었거든요. 서울에 취직한 지금 서울의 야경은 다 야근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버린 찌든 직장인은 더 이상 야경이 낭만적이지 않지만요. 여튼 그렇게 주문한 서울의 밤을 마셔보니 맛도 깔끔하고 향도 부담스럽지 않고 목 넘김도 좋은 게 꽤나 제 취향이었는데요. 매화축제에서 서울의 밤을 다시 만난 순간 마치 첫사랑을 만난 기분이었달까요? 어떻게 지나치겠어요? 술을 왕창 끌어안고 돌아왔죠. 서울의 밤을 왜 광양 매화축제에서 팔고 있느냐 하면 매화가 매실이 열리기 전에 피는 꽃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서울의 밤이 바로 매실을 이용해서 만든 술이랍니다. 국내 대부분의 매실주는 5에서 6월쯤 수확하는 청매를 이용하는데요. 할머니 집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그 초록색 매실이요. 그런데 이 서울의 밤은 7월쯤 수확하는 황매를 이용합니다. 잘 익은 만큼 황매는 청매에 비해서 향미가 뛰어나거든요. 여튼 그렇게 성사된 서울의 밤과의 두 번째 만남. 그런데 신기했던 건 보통 맛있는 걸 먹었을 때는 처음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부터는 감흥이 덜하잖아요. 이 술은 두 번째가 더 맛있었습니다. 술의 뚜껑을 열자마자 은은하게 매실향이 퍼지는데 잔에 따르면 향기는 2배가 되고 그렇게 술자리에 모두가 잔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기에 바빴었죠. 향기를 충분히 즐기고 난 후에 마셔보면 꽤나 높은 도수답지 않게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아주 부드러운데요. 넘어가면서 숨을 조금 들이마시면 매실의 향이 배가 되니 아주 그냥 매실밭에서 술을 마시는 느낌이라니까요. 맛은 인위적이지도 과하지도 않게 아주 은은한 단맛이 도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떤 안주랑 먹어도 잘 어울릴 만한 술이었습니다. 저희 팀 주정뱅이 중 한 명인 술독도 서울의 밤을 마셔봤다길래 후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맛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는 아주 주정뱅이다운 답변을 해줬죠. 그만큼 맛있었던 거겠죠? 서울의 밤에는 노간주나무 열매가 들어가는데요. 앞서 주류사전 진편에서 다들 배우셨듯이 이 노간주나무 열매를 침출시켜서 만드는 술이 진이기 때문에 서울의 밤은 소주가 아닌 한국식 진으로 분류하죠. 서울의 밤의 제조사인 더한주류에서는 이 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스트레이트로 맛을 느끼고 온더락으로 풍부한 향을 느끼고 칵테일로 완벽한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매실 증류주이다. 가격은 한 병에 7,5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서울의 밤은 25도와 40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 마셔보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25도를 추천드려요. 아니 사실 25도짜리 마시면 40도짜리도 마시고 싶을 게 분명하니까 순서는 의미 없을지도? 매실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오늘 밤은 잔잔한 마음으로 서울의 밤 한 잔 어떠신가요? 은은하게 퍼지는 매실향과 부드러운 술맛이 고단했던 하루를 보상해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술쟁이들은 가장 처음 술집에서 술을 시켰던 때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 소주 한 병의 가격은 얼마였나요? 대학생이었던 술팽은 2,500원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슬금슬금 3,000원으로 오르더니 이제는 기본 4,000원, 5,000원 정도는 내야 소주 한 병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소주 두어 병쯤 어렵지 않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지만 알코올은 그냥 다다익선을 외쳤던 어린 술쟁이에겐 1,000원짜리 한 잔이 아쉬운 법이었으니까요.
술이라 하면 초록병이 기본값이었던 시절, 그래도 술땡은 언제나 항상 궁금했더랬죠. 메뉴판 저기 아래 소주 맥주 그 밑에 적혀있는 일품진로, 화요 이런 것들은 대체 무엇이건데 한 병에 10,000원, 2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인가. 초록병 소주 5병의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맛이란 말인가? 자, 과연 술땡의 의문은 어떻게 풀릴 수 있었을까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한국의 소주, 그 중에서도 증류식 소주입니다. 중국에는 백주가 있고 일본에는 쇼츠가 있듯이 한국에는 소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소주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초록병 소주가 아니라 증류식 소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참이슬, 처음처럼 세로 등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로 분류하는데요. 타피오카 같은 값싼 식물의 전분을 발효하고 연속 증류해서 95%의 고순도 알코올인 주정을 만든 다음에 물을 섞어 도수를 낮추고 역한 맛을 감추기 위해서 달달한 감미료를 첨가한 술을 말합니다. 반면 증류식 소주, 전통 소주는 쌀이나 메밀, 보리, 고구마 등으로 만든 양조주를 증류해서 만드는 증류주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쌀을 발효해서 막걸리를 만들고 가라앉혀서 맑은 윗부분만 마시는 것을 청주라 하고요. 그 청주를 증류하면 소주가 됩니다. 일단 막걸리 같은 탁주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이 들어가는데요. 청주로 마시면 탁주의 반 정도로 양이 줄어들고 이를 증류해서 소주로 마시면 청주 양의 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로부터 증류주는 어느 나라에서건 귀한 술로 대접을 받아왔던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은 소주꼬리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맑은 액체를 보고 마치 이슬과 같다 해서 노주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참 소중하고 예쁜 이름이죠? 인류는 무려 신석기 시대부터 술을 담가 마셨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과실이나 곡식을 발효해서 만드는 양조주였습니다. 양조주는 효모를 활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20도 이상의 도수로 만들 수가 없었죠. 고도수의 증류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문명이 한참 번성한 이후의 일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3세기 무렵 몽골에 의해서 증류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육지제국을 이룬 나라인데요. 몽골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지를 정복하면서 점령국의 좋은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랍의 증류주 기술이에요. 여몽 전쟁 당시 고려는 끝까지 몽골에 항쟁했으나 결국 패하게 되는데요. 몽골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고려 곳곳에 전초기지를 설치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몽골군의 기지가 설치되었던 개성, 안동, 제주도를 바탕으로 증류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술쟁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동 소주가 그토록 유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가 되고 세금을 걷는다는 목적으로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던 문화를 억압해요. 그래서 많은 양조법들이 소실되게 되고요. 또한 한국전쟁을 겪은 뒤에는 식량이 부족해져서 정부가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마다 소주 회사를 통폐합하는 등의 규제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류식 소주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쌀이 들어가지 않은 희석식 소주가 지금까지 국민 소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초록병 뒤에는 안타까운 역사의 발자취가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점점 증류식 소주나 프리미엄 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토끼 소주나 박재범의 원소주 스피릿은 술쟁이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약 서버가 터지고 새벽부터 판매처에 줄을 서기도 하는 등 저는 부지런한 술쟁이들의 엄청난 열정을 보았어요. 토끼소주와 원소주 모두 충주의 자리를 잡고 오직 국내산 쌀과 물로 술을 빚고 있는 전통주로 분류됩니다.
술뱅은 이미 술쟁이인 것이 소문이 나서 해마다 생일 선물로 술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박재서 명인의 안동소주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3번이나 받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포장되어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맛도 좋으니까 꽤 괜찮은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변 술쟁이들에게 선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술집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요나 일품질로도 대표적인 증류식 소주입니다. 100% 국내산 쌀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전통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잔에 따라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독하다면 얼음을 요청해서 온더락으로 마시거나 토닉워터와 레몬을 타서 하이볼로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증류식 소주는 려인데요. 고구마로 만든 소주입니다. 쌀이나 보리보다 확실히 고소하고 특색 있는 풍미가 느껴져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려에는 오로지 고구마로만 만든 버전, 고구마와 쌀을 반반 섞은 버전이 있어요. 도수도 다양해서 골라먹기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잘 판매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대신 마트에서 사면 훨씬 저렴하니까 오히려 이득입니다. 장 볼 때 눈에 보이면 하나씩 사보기로 해요. 자, 오늘 증류식 소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증류식 소주는 풍미도 사뭇 다르지만 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술쟁이들이 가끔 마시기에도 좋다고 해요. 증류식 소주에다 단백질 혹은 식이섬유 위주의 안주 조합이라면 내일의 체중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술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 못해서 아쉬워요. 전통주 술 잘할 술쟁이들의 조언과 응원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술술하세요. 세상은 넓고 술은 많다. 많은 술 중에서 유독 어렵고 또 그만큼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술이 있는데요. 바로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쉬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싱글모트, 블렌디드 그레인. 많기도 많은 위스키 중에 오늘 알아볼 술은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버번 위스키입니다. 이 버번 위스키, 술 좀 마신다 하는 주정뱅이들이라면 마셔본 적은 없어도 들어는 봤겠죠? 버번 위스키는 18세기 미국 켄터키주의 버번 카운티에서 처음 생산되었는데요. 켄터키는 버번 위스키의 원료인 옥수수가 아주 잘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확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 이 옥수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작은 중류기를 만들어서 위스키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버번 위스키의 시작이 된 거죠. 버번 위스키의 규정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번 위스키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만든 위스키만을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버번 위스키는 만드는 방식만 잘 지킨다면 어디에서 만들든 버번 위스키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요. 단 미국 내에서만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암만 잘 만든다고 한들 버번 위스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오크통에 숙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스카치 위스키는 위스키나 와인을 숙성했던 오크통을 재사용하는데요. 사용된 오크통의 풍미가 위스키에 배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번 위스키는 무조건 새 오크통에 안을 태워서 숙성해야 합니다. 오크통 회사의 계략이었을까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새 오크통을 태우면 바닐린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오크통을 재사용한 것보다 바닐라 향과 참나무 풍미가 더 진하게 배어든다고 해요. 세 번째는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메가로 만든 몰트 위스키가 대부분인 스카치와는 다르게 버번은 옥수수를 반 이상 사용하여 특유의 달짝지근한 풍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옥수수를 6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호밀이나 몰트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든다고 해요. 이외에도 색소나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아야 하고 증류 도수는 80도 이하여야 하며 숙성을 마치고 병입할 때는 도수가 40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아주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버번 위스키입니다. 이 버번 위스키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숙성 연도인데요. 스카치 위스키가 3년 이상 숙성해야 하는 반면 버번 위스키는 최소 숙성 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오크통에 담았다 빼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버번 위스키는 2년 이상 숙성하는데요. 2년 이상 숙성한 경우 병에 스트레이트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번 위스키 숙성 기간이 왜 짧을까요? 이는 켄터키 지역의 날씨 때문입니다. 연중 선선한 기온이 유지되는 스코틀랜드와는 다르게 켄터키 지역은 여름에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고 겨울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름철에는 증발량이 많고 숙성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숙성 연수가 짧은 건데요. 그래서인지 오래 숙성해 부드러운 맛을 내는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 거친 맛을 내죠. 참고로 술을 숙성하며 증발되는 것을 엔젤스 쉐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나 악마가 술을 양조하면 오크통에 숙성 중인 술을 천사가 몰래 가져가 마셨다고 해서 지어진 말이라죠. 대표적인 버번 위스키는 뭐가 있을까요? 입문용으로 가장 유명한 버번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8년이 있습니다. 입문용 버번 위스키 3대장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도수는 50.5도로 버번 특유의 혀를 때리는 듯한 강렬한 첫맛 뒤로 부드러운 바닐라 향과 캐러멜 같은 끝맛이 일품이라고 해요. 이 강렬하게 들어오는 알코올의 맛을 타격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버번 위스키는 여러 위스키 중 가장 타격감이 강한 술인 거죠. 하나 주목할 부분은 100일 프루프라고 쓰인 부분인데요. 프루프는 미국식 도수 표기법으로 딱 반으로 나눈 게 우리나라의 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도수가 두려운 분들은 온더락으로 드시면 되고요. 또 다른 입문용 버번 위스키 3대장으로는 메이커스 마크 6년이 있습니다. 버번 애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성비 버번 위스키죠. 왁스가 흘러내린 듯한 입구가 특징인데요. 도수는 45도 정도로 입문 3대장 중 가장 달다고 해요. 바닐라의 달콤한 향이 돋보이고 꽃향기가 조금 느껴지면서 가볍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런 귀여운 옷도 입고 있으니 안 살 수가 없겠죠? 특유의 강한 맛 탓에 호불호가 갈리는 술이지만 버번에 한번 빠진다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하고 버번은 더 가까이 하라. 오늘은 친구도 가까이 두고 버번 위스키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무릇 진정한 술쟁이라면 술이 물처럼 술술 넘어갔던 적이 있으시겠죠? 헉 고달픈 하루를 보내서인지 그날따라 술이 달았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가끔 술을 물처럼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실제로 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술쟁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술일 것 같네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보드카입니다. 술이 생겨난 이래로 인간은 수많은 재료를 발효해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불순물은 적고 도수는 높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죠. 증류기가 발명된 뒤로는 양조주로부터 순수한 알코올에 가까운 주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서구에서는 이를 스피릿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컨대 양조주에서 영혼만 뽑아냈다는 뜻인데요. 막걸리나 청주의 영혼을 뽑아내면 증류식 소주가 되고 니온슈의 영혼을 뽑아내면 쇼츠, 와인의 영혼을 뽑아내면 브랜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스피릿이라는 단어에 가장 걸맞은 술은 보드카라고 생각하는데요. 색도 맛도 냄새도 없는 그야말로 투명하고 맑은 물과 같은 술이기 때문입니다. 보드카라는 이름 자체도 물이라는 뜻의 러시아 바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여기에다 사물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형 어미 카를 붙여서 보드카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드카를 만들 때는 먼저 보리나 밀, 감자 등 주로 곡물을 이용해서 발효질을 만들고요. 이를 연속적으로 증류해서 고도수의 스피릿을 뽑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증류주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만들어진 스피릿을 활성탄, 그러니까 수채 여과에서 불순물을 깨끗하게 거른다는 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여과 과정에서 원재료 특유의 풍미가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다른 증류주는 보통 재료를 더 첨가하거나 오크통에 담아 숙성해서 술의 맛과 향을 입히려고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보드카는 오로지 물과 순수한 알코올에 가까울수록 질 좋은 보드카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포도, 옥수수, 쌀, 콩, 사탕무, 심지어는 꿀이나 양파, 우유까지 발효가 일어난다면 어떤 재료라도 보드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잔은 무조건 원샷! 소주 좀 찌끄려본 술쟁이들이 종종 외치는 술자리 제1의 원칙이죠. 그런데 상남자와 불곰의 나라 러시아에도 이와 비슷한 술자리 문화가 있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보드카를 마신다면 첫 잔은 다드나를 외치며 무조건 바닥이 보이도록 단번에 비워야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데요. 과연 술에 진심인 나라답네요. 하지만 러시아는 사실 진심인 걸로 치면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도 맥주 같은 낮은 도수의 술은 편의점에서 음료수로 취급돼서 연령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은 보드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시도 때도 없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만취 상태로 냅다 춤을 추거나 백악관 앞에서 팬티바람에 피자를 먹겠다며 택시를 잡는 등의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인 건 좋지만 뭐든 과한 건 좋지 않겠죠? 보드카는 딱히 향을 즐기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생긴 50ml 샷잔에 따라서 스트레이트로 마시는데요.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기보다는 단숨에 잔을 비운 다음에 입이 아닌 코로 숨을 내쉬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방식이라고 해요. 또 보드카를 꽁꽁 얼려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한겨울에도 무조건 얼죽아인 술팽이 몹시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어는 점이 무려 마이너스 114도이기 때문에 병째로 냉동실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얼린 보드카는 살짝 점도가 생기고 알코올 향이 덜 느껴져서 부드럽게 즐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보드카를 칵테일로 즐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자기 주장이 없는 보드카에는 어떤 음료나 재료를 섞어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식에서의 쌀밥처럼 모든 반찬을 뒷받침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 덕에 전 세계 칵테일의 3분의 1 정도가 보드카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해요.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가득 섞어서 만드는 스크류 드라이버, 보드카와 커피향 리큐르인 깔루아를 섞어 만드는 블랙 러시안 등이 유명합니다. 저는 레몬드랍이라는 칵테일을 살짝 변형해서 마시곤 하는데요. 올드패션 글라스에 얼음과 보드카 투샷, 레몬즙을 짜놓고 잔의 가장자리에 레몬즙을 문질러서 바른 다음에 마십니다. 글라스, 얼음, 레몬 정도는 술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술쟁이들은 꼭 도전해보세요. 만일 집들이나 파티에서 편하게 퍼마실 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보드카 펀치도 추천드릴게요. 아주 커다란 대접에 보드카를 콸콸 붓고 레몬, 사과, 딸기 같은 과일을 넣고 주스나 탄산수 등을 취향에 맞게 모조리 때려넣고 섞어버리면 끝인데요. 국자로 떠서 얼음이 담긴 개인잔에 알아서 덜어 마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오늘의 술 보드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보드카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양주 중 하나죠. 당장 편의점만 가봐도 스미노프 레드를 1만원대에 살 수 있고 앱솔루트도 3만원 아래면 살 수 있으니까요. 다채로운 맛과 향이 나는 술도 너무나 좋지만 가끔은 가장 순수한 스피릿, 술의 영혼 그 자체인 보드카를 사보는 건 어떨까요? 그대로 마셔도 좋고 레시피 없이 좋아하는 음료를 마음껏 타서 마셔도 나쁘지 않은 칵테일이 완성되니까요. 술쟁이든 안 술쟁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선택이 될 거예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위장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얼린 보드카 한 잔이 딱이라니까요. 그럼 술쟁이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질술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처음으로 마셔본 술은 무엇이었나요? 지금이야 세상 모든 술을 섭렵하겠다는 멋진 마인드를 가진 어엿한 주정뱅이로 성장했지만 다들 술을 처음 마셔보던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가장 처음 마셨던 술은 바로 맥주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정뱅이들이 처음 접한 술이 맥주나 막걸리가 아닐까요? 술딱은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를 졸졸 쫓아서
술방에 놀러 갔었는데요. 맥주를 드시고 크 하는 할아버지들을 따라서 물을 마시고 캬 하며 흉내를 내곤 했었죠. 어린 마음에 술 마시는 어른들이 멋져 보였달까요? 조기 교육 덕분에 이렇게 멋진 주정뱅이로 자랐답니다.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맥주입니다. 맥주의 유래를 알아보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래된 만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설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기원전 4000여 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남는 곡식이 발생했고 수메르인들은 보리를 빻아 빵처럼 제조한 후에 물을 부어서 발효하는 형식으로 맥주를 제조했다고 하죠. 현대의 맥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맥주는 가장 오래된 성분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등장합니다. 맥주를 마신 값으로 곡식을 거부하고 귀중한 은화를 요구하거나 곡식의 양에 비해 맥주의 양이 적다면 술집의 주인을 물속에 던져버린다고 해요. 이집트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의 여신 세크메트가 죄 지은 인간들을 벌해 지상이 온통 피바다로 물들자 자칫하면 인간들이 모두 사라질까 걱정한 태양신 라가 맥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 7000개를 땅에 뿌렸다고 해요. 세크메트가 뿌려진 맥주를 정신없이 마시고 취해서 잠들어버린 탓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죠.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맥주를 매우 좋아했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동계약에 반드시 맥주를 포함시켜서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들은 아침, 오후, 밤 하루 3번의 맥주를 지급받았다고 해요. 맥주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바로 라거와 에일은 무슨 차이인가? 이건 맥주를 발효하는 방식에 따라 나뉘는데요. 맥주를 발효할 때는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가 있습니다. 상면 발효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인 15에서 24도의 맥주를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발효를 할 때 효모가 맥주의 표면 위로 둥둥 뜨기 때문에 상면 발효라고 하죠. 상면 발효 방식의 맥주를 바로 에일이라고 합니다. 라거 맥주보다 탄산이 덜하고 더 진한 맛에 과일향이 느껴지면서 단맛을 띠는데요. 꽃향기 등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흑맥주라고 부르는 스타우트도 상면 발효 방식의 맥주인데요. 보리를 탈 정도로 과하게 볶아서 발효시킨 에일 맥주로 특유의 쓴맛으로 인해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면 발효 형식의 맥주는? 네, 바로 라거입니다. 1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는데요. 발효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점 근처의 낮은 온도에서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발효할 때 효모가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해서 하면 발효라고 하죠. 카스 등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한국 맥주는 라거 맥주죠. 라거는 연한 황금색의 청량감이 가득한데요.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한 후에 들이키는 차가운 라거 맥주 한 모금, 짜릿하죠. 사실 같은 효모의 발효 온도를 다르게 해서 라거와 에일로 나뉘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효모부터 다르답니다. 라거와 에일을 만드는 각 효모의 적정 발효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온도에서 발효하는 거죠. 상면 발효, 하면 발효가 아닌 자연 발효로 생산되는 맥주도 있는데요. 바로 람빅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주는 인공적으로 정제된 효모를 사용해서 발효하는데요. 람빅은 대기 중에 떠도는 야생의 균사체가 자연적으로 발효를 일으킵니다. 이 람빅을 만드는 효모는北기의 일부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요. 생산량도 한정적이고 그때그때 맛이 달라지는 탓에 이 람빅 맥주는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해요. 따라서 맛을 정의하기도 어려운데요. 마셔본 이들의 말로는 선미에 더해 쿰쿰한 먼지, 마구간, 가죽 등의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냥 들어서는 맛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정뱅이 된 도리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1위는 물, 2위는 차, 3위는 바로 맥주라는데요. 주정뱅이 동지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정말 멋진 세상입니다. 저는 야구장에서 마시는 맥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기면 이겨서 맛있고 지면 경기고 뭐고 그냥 맥주나 진탕 마시면서 달래는 거죠. 오늘은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미리 꼭 확인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맛집이죠.
저는 춘천에 놀러 가면 닭갈비 골목에 들러서 철판에 닭갈비를 부셔주고, 강릉에 가면 초당 순두부 마을에 가서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순두부 전골을 후루루루 흡입해줍니다. 대구에 가면 막창거리, 신당동에는 떡볶이 골목, 의정부에는 부대찌개 거리. 우리나라에는 어딜 가든 먹자 골목이 참 많죠. 같은 메뉴를 팔지만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여러 가게들이 즐비한 이런 곳에는 늘 원조는 나다를 주장하는 가게들이 적어도 세 곳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원조가 아니더라도 맛있는 곳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궁금은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술쟁이 여러분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위스키의 원조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눈썰미 좀 있는 술쟁이라면 위스키의 표기법이 두 가지 존재한다는 걸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기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는 E를 넣지 않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술인 아일랜드의 아이리쉬 위스키는 이렇게 표기하죠. 어원도 동일하고 읽는 법도 같아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역 간 사투리 차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E가 없는 스펠링으로 통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위스키에 자부심이 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와 차별화하려고 E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위스키 하면 의례 스카치를 떠올리지만 원조를 따지자면 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앞서서 위스키를 만들었거든요. 무려 12세기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아일랜드의 수도사들이 아랍으로부터 증류 기술을 들여왔던 것이 위스키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위스키 증류소도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부시밀이고요. 1608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 아일랜드는 일찍부터 위스키 산업을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명실상부 위스키 종주국이며 위스키 시장을 열었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영국의 지배에 대항했던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에 따른 영국의 무역보복, 위스키 소비의 절반을 차지했던 미국의 금주법 시행 등 악재를 연타로 얻어맞으면서 결국 스카치 위스키에게 왕자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스키 원조 맛집 아이리쉬 위스키는 스카치와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먼저 위스키를 만들 때는 원재료인 보리를 물에 담가 발화시켜 메가, 즉 몰트를 만드는데요. 전통적인 아이리쉬 위스키의 경우 젖은 메가를 말릴 때 피트를 사용하지 않고 햇빛에 말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트란 지표면에서 캐는 석탄의 일종인데요. 스카치 위스키는 바로 이 피트를 태워서 메가를 건조하기 때문에 피트의 연기가 곡물에 스며들어서 특유의 스모키한 풍미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리쉬 위스키에는 이런 탄내가 없어서 깨끗한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메가와 함께 발화하지 않은 그냥 보리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보리의 고소한 풍미가 돋보이는 것도 아이리쉬 위스키만의 고유한 제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증류를 거치는 스카치 위스키와 달리 아이리쉬 위스키는 총 3번의 증류를 거치는데요. 덕분에 목넘김이 부드럽고 마치 바닐라 같은 풍미가 있어서 위스키 초심자가 마시기에도 좋다고 하네요. 아이리쉬 위스키는 커피나 우유에도 꽤나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커피에 설탕과 아이리쉬 위스키를 넣고 달콤한 휘핑크림을 올려서 마시는 아이리쉬 커피가 유명하더라고요. 커피와 위스키 차돌이인 슬팽은 오늘 퇴근하고 이걸 꼭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아이리쉬 위스키는 역시나 제임슨일 텐데요. 사실 아일랜드 식으로는 제머슨이라고 읽어야 맞는 표현이라고 해요. 아이리쉬 위스키 중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대도 3만원 미만으로 아주 착하고요. 저는 하이볼륨으로 종종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토닉워터를 섞어도 맛있고 진저에일에도 찰떡같이 어울립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로 소개했던 부시밀입니다. 부시밀은 오리지널은 2-3만원대, 블랙은 4-5만원대, 10년 싱글몰트도 10만원 미만 정도로 역시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죠.
부시밀은 데일리 위스키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파스타를 좋아해서 가끔 집에서 만들어 먹곤 하는데 맥주 대신 부시밀을 곁들여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오늘의 술 아이리쉬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번에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몰랐던 사실도 다시 알게 되고 도전해보고 싶은 레시피도 생겨서 술팽은 몹시 설레고 신이 났답니다. 항상 저희 주유소팀을 지켜봐주시는 위스키 잘알, 술 잘알 술쟁이들의 다채로운 경험담도 궁금해졌어요. 술쟁이 선배님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댓글에 마음껏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질술하세요. 여러분, 요즘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죠? 일본 여행에 갔을 때 현지에서 또 공항에서 우리 주정뱅이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일본 위스키입니다. 엔저 현상 덕분에 가성비 위스키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라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오늘은 일본 위스키의 탄생 스토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 위스키의 거장 토리 신지로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춘 아카다마 포트와인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요. 이 포트와인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새롭게 위스키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일본에서 진짜 위스키를 만들어 보겠어 라며 위스키 제조 책임자를 찾던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마스터한 일본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타케츠루 마사타카입니다. 타케츠루 마사타카는 일본의 양조장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적부터 주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일본인 최초로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떠나 위스키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고 토리 신지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위스키 하나로 뭉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일본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타케츠루는 일본에서 자신이 유학을 떠났던 스코틀랜드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지역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해요. 그 결과 깨끗한 물과 자욱한 안개라는 특색을 가진 야마자키산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야마자키산 계곡 옆에 일본 최초의 위스키 회사인 야마자키 증류소를 짓게 되죠. 1929년 드디어 두 사람의 노력은 빛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위스키, 산토리 위스키입니다. 현대의 명성과는 다르게 당시 산토리 위스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는데요. 일본인들의 입맛에는 지나치게 강하고 스모키하다는 것이 이유였죠. 보통 동업하다가 잘 안되면 다투기 마련이잖아요. 대중적인 위스키를 만들자는 토리이와 정통 스코틀랜드 스타일을 원하는 타케츠루는 서로 대립했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산토리를 떠난 타케츠루는 이후 니카 위스키를 만들게 되죠. 산토리 위스키 대 니카 위스키, 두 브랜드는 오늘날 일본 위스키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일본 위스키를 살펴보시죠. 먼저 산토리의 가쿠빈입니다. 많이들 산토리 위스키라고 말하지만 산토리는 회사 이름이고요. 이 술의 정확한 이름은 가쿠빈입니다. 가쿠빈은 각진 병이라는 뜻인데요. 거북이 등딱지 모양의 독특한 병 디자인 때문에 가쿠빈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가쿠빈은 일반적인 위스키보다 피트 향이 적은데요. 곡물과 바닐라, 배의 향이 나면서 특유의 스파이시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 가쿠빈으로 하이볼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침체되어 있던 일본 위스키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고 해요. 우리가 이자카야에서 즐겨 찾는 산토리 하이볼도 바로 이 가쿠빈으로 만든 것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먼저 잔에 슬라이스 레몬과 얼음을 넣습니다. 그리고 탄산수 또는 토닉워터와 위스키를 4대1 비율로 넣은 후에 잘 저어주면 맛있는 산토리 가쿠빈 하이볼이 완성되죠. 다음은 산토리의 야마자키 12년입니다. 일본 최고의 위스키, 일본의 괴물 위스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술인데요. 꿀과 바닐라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데다가 마시는 내내 꽃과 나무의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고 해요. 풍미가 깊고 강한 것이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일본에서 이 아이를 발견한다면 꼭 데려오도록 해요. 다음은 니카 위스키입니다. 니카를 대표하는 위스키는 요이치인데요. 산토리 위스키와 달리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만들기 때문에 피트 향이 정말 강한 편으로 파이노크 특유의 향이 돋보이죠. 나는 술 맛 좀 안다, 찐하고 제대로 된 맛을 즐기는 주정뱅이다 하신다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에 가면 마실 수 있는 블랙 니카도 있어요.
병에 그려진 스코틀랜드 아저씨 그림이 인상적이죠? 깔끔하고 다크 초콜릿 향이 나며 그림처럼 남자의 위스키 뭐 요런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위스키 잘 알인 주정뱅이들이 마셔보면 생각보다 가볍다는 반응도 많다고 하네요. 저도 꼭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일본 위스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일본 위스키의 거장 신지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일단 부딪혀서 해봐라. 일본에서 위스키는 절대로 팔리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를 제조해낸 사람다운 명언이죠. 오늘은 우리도 신지로의 가보자고 정신을 따라서 일본 위스키가 담긴 술잔을 일단 부딪혀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어저께입니다. 내일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죠. 모두들 꿀같은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설날하면 어렸을 적 아빠 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내려갔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 위에서 뻥튀기를 먹으면서 7시간이 넘게 엉금엉금 기어야 겨우 도착을 할 수가 있었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을 생각에 복주머니를 들고선 딸랑딸랑 잔뜩 신이 나 있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어른들은 반가운 마음에 술잔을 기울입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전을 부치는 집도 있고요. 자식과 손주에게 맛있는 것을 해먹이고 싶은 어른들이 떡국에다 갈비찜에다 아주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 솜씨를 발휘하는 날이기도 하죠. 명절 음식에는 역시 막걸리나 청주를 많이 마시게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우리나라 전통주입니다. 술쟁이들은 우리나라 전통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막걸리? 청주? 소주? 네, 전부 정답입니다. 특히 막걸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민속주로 탁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탁주를 빚어 마신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탁주를 비롯한 전통주를 만들 때는 먼저 꼬들꼬들하게 찐 쌀에 누룩을 부수어 섞은 다음 이것을 물에 담가둡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리면 밥알이 완전히 발효되어 가라앉는데요. 술이라고 불릴 준비가 거의 다 된 이 상태를 술덫이라고 부르죠. 술덫에서 맑은 부분만 떠내면 그건 청주가 됩니다. 연노랑의 맑고 투명한 색에 달큰한 감칠맛이 나고 도수는 13도에서 18도 정도가 되죠. 청주를 거르고 남은 찌꺼기인 술지개미에 물을 섞어서 천으로 걸러낸 술을 탁주 혹은 막 걸렀다 해서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물을 섞는 정도에 따라서 도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4도에서 10도 정도의 낮은 도수로 마시고요. 그리고 떠낸 청주를 소주거리로 증류하면 이제 전통 소주, 증류식 소주가 완성이 됩니다. 증류를 거치면서부터는 20도 이상의 높은 도수의 술로 즐길 수가 있게 되죠. 참고로 동동주는 청주와 막걸리의 중간쯤 되는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효가 살짝 덜 끝나서 아직 밥풀이 술더디에 동동 뜬 상태에서 퍼낸 술이라 동동주라고 부른답니다. 예로부터 성격이 급했던 우리 조상님들이 술이 완성되기 전에 한두 바가지씩 떠마시면서 유행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썩 없는 이야기 같진 않죠? 제사를 지내면서 술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몇 차례나 지냈던 유교 문화의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직접 술을 담갔다고 해요. 이를 집에서 빚은 술, 즉 가양주 문화라고 하죠. 또한 조선은 술에 대한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술의 최고 전성기라 부를 만큼 다양한 전통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증류식 소주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양조법들이 대부분 소실되고 말았어요. 이때 일본이 자신들의 청주를 우리나라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청주를 약주라고 칭했다고 하는데요. 이 약주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주세법에 남아서 여러모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 주세법상 쌀과 물, 일본식 누룩인 입국을 넣어서 만든 일본 방식의 청주는 청주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쌀과 물, 누룩이 들어간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청주는 약주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약주라고 해야 한대요. 청주를 청주라고 부를 수 없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요? 일본식 청주도 쌀을 발효해서 만든 맑은 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주랑 비슷하긴 하지만 발효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누룩은 만드는 재료나 지역,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개성을 갖습니다. 다양한 곰팡이가 배양되어서 복합적이고 풍부한 맛이 있죠. 반면 일본식 누룩인 입국은 원하는 종균을 뿌려서 배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의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고요. 정종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술을 본 적 있으시죠? 만약에 상표에 청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건 입국으로 만든 일본식 청주인 거예요. 물론 맛만 있다면 다 좋은 술이지만요. 이 둘의 차이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술,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대가 변해서 예전만큼 명절을 세는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니게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족의 곁으로 세상을 떠난 그리운 사람을 보러 나서기 때문에 도로가 차로 꽉꽉 들어차죠. 밀리는 도로 위에 있다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상상해보면 조금은 말랑한 기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수쟁이 여러분, 이번 설에도 질술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다들 밤을 새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시험인 걸 애써 무시하고 놀다가 바로 전날에서야 벼락치기를 하거나 다음날 아침 늦바람부터 중요하게 갈 곳이 있는데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다거나 당장 내일 오전이 과제 마감인 걸 뒤늦게 알게 되거나 이외 어찌됐든 술 없이 밤을 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술벽이 대학생일 때 한창 유행하던 포션이 있었는데요. 바카스에 핫식스나 포카리, 레모나 등등을 섞어서 잠이 오지 않는 각성 상태로 만드는 마법의 물약이었죠. 효과는 어마어마했으나 후유증이 심하다는 후기를 익히 들었던 탓에 건강이 걱정됐던 술벽은 그냥 맥주 마시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날 마시는 맥주는 3배쯤 맛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몸과 정신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섞어 마시는 건 현대인들만의 문화는 아니랍니다. 과거 빡센 노동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야 했던 프랑스의 노동계급은 장시간 노동을 견디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커피가 조금 남아있는 잔에 이 술을 부어서 마셨는데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깔바도스입니다. 이전 주류사전 브랜디 편에서 과실주를 증류해 만든 것이 브랜디이고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부른다는 거 같이 배웠었죠? 이 깔바도스도 비슷합니다. 깔바도스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깔바도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로 포도가 아닌 사과를 주 원료로 만든 사과 브랜디입니다. 꼬냑의 사촌 느낌이랄까요? 포도로 만든 술을 사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노르망디 지역은 쌀쌀한 기후 탓에 포도가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주정뱅이들이 술을 못 만들까요? 늘 그랬듯 우린 방법을 찾죠. 노르망디 지역은 포도가 잘 자라지 못하는 대신 사과 재배의 찰떡이었고 사람들은 사과를 발효해 시드르를 만듭니다. 발효주인 시드르를 증류한 후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치면 깔바도스가 되는 거죠. 프랑스는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예로부터 포도로 만든 술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도로 만든 브랜디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사과로 만든 브랜디는 싸구려 술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18세기에는 포도로 만든 브랜디인 꼬냑의 활성화를 위해 깔바도스를 노르망디 밖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했을 정도라니 이거 원 사과 서러워서 살겠나요? 깔바도스가 지금의 위상을 찾게 된 건 18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돼 유럽 전역으로 퍼졌던 필록세라라는 곤충의 덕이 큰데요. 이 곤충은 포도나무의 뿌리를 먹는 탓에 포도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고 포도로 만든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깔바도스를 비롯한 포도를 사용하지 않는 술이 많이 소비됐던 거죠. 와인 러버들에겐 천적 같은 존재지만 깔바도스나 위스키, 맥주 산업은 필록세라 덕에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답니다.
여느 고급진 술이 그렇듯 이 깔바도스도 필수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발효주를 증류한 후에 오크통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혼약처럼 숙성 기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럼 깔바도스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깔바도스는 원산지 통제 명칭인 AOC에 의거해 지역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깔바도스는 사과 브랜디라고 알려져 있지만 온전히 사과만 사용하지 않고 서양 배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AOC 깔바도스는 생산자가 원하는 비율로 사과와 배를 섞어서 증류하며 증류는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규정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도 증류소마다 다양하다고 해요. 다음으로 깔바도스 페이도주는 깔바도스 중에서도 가장 고급진 깔바도스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발효주를 단식 증류기를 사용해 2번 증류해 완성하죠. 2번의 증류를 거치면 원액이 더욱 진해진다고 해요. 배의 함량을 최대 30%까지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훨씬 적게 포함하거나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깔바도스 동프롱테는 배를 30% 이상 사용합니다. 연속식 증류기로 한 번의 증류를 거치며 최소 3년 이상 숙성하는데요. 배의 함량이 높을수록 깔바도스 특유의 불쾌한 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마시기에 편하다고 합니다. 깔바도스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바로 이 향인데요. 상큼한 사과향이 날 것 같지만 깔바도스는 숙성 연수가 낮을수록 뚜껑을 닫다면 비닐이나 고무를 태우는 역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에어링이 아주 중요하죠. 에어링은 술을 공기와 접촉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보통 위스키의 향과 맛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죠. 깔바도스의 역한 향을 없애고 사과한 향을 느끼기 위해서 이 에어링은 무조건 필수라는 거. 혹시라도 깔바도스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아무따 일단 냅다 뚜껑부터 따놓는 걸로 하세요. 깔바도스는 사과로 만든 술이라서 그런지 사과로 만든 디저트와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해요. 또 동양답게 노르망디 지역의 생산품인 까망베르 치즈와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진입 장벽이 꽤나 높은 편이지만 독특한 매력과 풍미로 많은 덕후들을 양산하고 있는 깔바도스인데요. 혹시 나 깔바도스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까랄못들을 위해 댓글로 어떤 걸 마셔보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요즘은 바에 가면 잔술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 오늘은 퇴근하고 바에 들러서 깔바도스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술쟁이 여러분, 역사적인 날입니다. 술팽은 여태까지 주류사전에서 한 번도 양조주를 다룬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양조주 중 하나인 와인에 슬쩍 발을 담가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스스로 술을 꽤나 좋아하는 술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와인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까베르네 먼비뇽, 멜롯, 피노누아? 혀가 꼬이는 어려운 발음과 알록달록 수많은 종류의 라벨들. 누군가 어떤 와인 좋아해? 라고 묻는다면 왠지 뾰족한 답변을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술쟁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와인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인물의 세계에 어쩌다 들어온 뉴비를 발견한 것처럼 너그러운 아량과 많은 관심으로 응원해주세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미국 와인입니다. 세계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무려 1년에 44억 병을 소비한다고 하죠. 미국은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의 뒤를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미국 와인의 9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는 지역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같은 캘리포니아라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오싹할 정도로 추운 반면에 또 다른 곳은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안가와 낮은 산맥 사이 틈이 존재하는 특유의 지형 덕분에 해안선을 따라 따뜻해졌다가 틈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서늘해지는 과정이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와인 생산을 위한 최적의 기후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비옥한 토양은 말할 것도 없겠죠? 미국 와인은 AVA라고 해서 생산 지역과 포도 품종을 라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인지 비교적 알아보기 쉽다고 해요. 무엇이든 다 큰 나라답게 포도밭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또 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무척 뛰어난 편입니다.
와인을 잘 모르는 술쟁이들이 부담없이 도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인을 지역적으로 구분한다면 크게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와인 역사를 가진 나라들, 즉 와인을 생산한 지 오래된 나라의 와인을 구대륙 와인이라고 하고요. 미국이나 칠레, 호주 등 비교적 와인 양조의 역사가 짧은 나라의 와인을 신대륙 와인이라고 합니다. 구대륙 와인은 날씨나 지역, 토양 등의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 지역의 양조 전통이나 역사성을 강조하는데요. 와인 생산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때루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때루아는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필요한 지역의 풍토, 제조 방법, 농부의 숙련도 등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대륙 와인은 생산 연도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인데요. 이 때문에 때루아를 비롯해서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뜻하는 빈티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대륙은 자연 조건이 안정적인 편이라서 품질이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에는 와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거든요. 날이 너무 가물다 싶으면 관계수로를 활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기도 하는 등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때루아보다는 와인 메이커, 즉 인간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와인의 후발주자인 신대륙 와인, 그렇다면 역사가 긴 구대륙 와인보다 맛이 떨어질까요? 아무래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신대륙 와인이 구대륙 와인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꺾었던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유명한 파리의 심판 사건입니다. 때는 1976년 영국인 와인 평론가가 이벤트성으로 미국 와인과 프랑스 와인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로 구성한 11명의 평론가를 모아서 와인을 맛보고 평가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이트와 레드 와인 모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이를 계기로 미국 와인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평론가 11명 중 9명이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 와인의 전성기를 프랑스인들이 열어준 셈이 되었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2006년, 프랑스는 파리의 심판에서 겪은 굴욕을 되갚을 기회를 얻습니다. 프랑스 와인, 특히 보르도 와인은 병에서 오래 숙성하는 와인이니까 같은 와인으로 지금 다시 비교해보면 분명 프랑스가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1위를 내주고 2, 3, 4위를 가져왔던 1976년과 달리 1위부터 5위까지 싹 다 미국 와인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심판 역시 맛과 가격에서 모두 참패를 맛보았죠. 이름값이나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조건과 기술이 있다면 신대륙 역시 얼마든지 멋진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낸 사건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선입견 없이 여러 나라의 와인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오늘의 술 미국 와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그전에는 와인하면 그래도 역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계 좋은 게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류사전을 통해서 신대륙 와인, 미국 와인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을 완전히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 작은 편의점만 가봐도 와인 종류가 적어도 10개는 넘더라고요. 사실 와알못 술팽은 단순히 라벨이 예쁜 것을 골라 잡을 때도 많았는데요. 와인을 좋아하는 술쟁이들은 대체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좋아하는 미국 와인을 추천해주세요. 새로운 술이라면 언제나 핫구열을 활활 불태우는 술팽과 술벽이 직접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질술하세요.